자, 다음엔 공주 알밤. 이야, 이 알밤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 이 진짜 이게 알밤인지 예. 이게 뭐 수류탄인지 싶어요. 진짜. 그걸 한번 깨물어 보세요. ASMR. 아니 안 씻었어. 자, 현재 김용민닷컴에는 공주밤 사업단과 제휴해서 공주 특산물들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주 알밤은 그야말로 공주를 대표하는 특산품입니다. 김용민닷컴에 오시면 공주 알밤을 저렴한 가격에 원산지 속을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공주 알밤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밤이면서 세계 최고의 밤입니다. 공주 밤이 유명한 건 다 알지만 실제 공주 밤을 믿고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원산지가 다른 밤을 뒤섞어서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거는 공주시에서 발송하는 겁니다. 딴 밤이 섞일 일이 전혀 없습니다. 네. 자, 김용민닷컴은 공주시 산림조합과 직접 계약을 맺어서 공주시 산림조합에서 직배송하는 100% 공주 밤만을 판매합니다. 직접 받아보시면 공주 밤이 왜 유명한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밤 3톨만 먹으면 보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원기를 회복하도록 돕는 5대 영양소를 고루 지녔고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이에게 특히 좋습니다. 공주밤 같은 경우 네. 칼슘이 많아가지고 깨물었는데 거기 멸치가 보이는 경우도 있죠. 진짜요? 농담이지.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이에요. 근데 너무 맛있게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자, 원기를 회복하도록 5대 영양소를 고루 지녔고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공주 알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은 일반 밤 2kg 14,900원, 옥광밤 4kg 49,900원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마스크팩을 써서 아주 투혼의 방송을 했습니다. 아니,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묻혔는데. 네. 저는 이 밤 보면 생각나는 게 박수현 선배 네. 생각나요. 아, 그래요. 네. 공주가 지역구였어요. 그 형님 지역구가 이제 공주잖아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당대표 할 때인데 네. 공산 산성이라고 산성이 있어요. 네네네. 그 이제 세계문화유산 등록하는 거 맞아요. 문제로 거기를 갔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당의 이제 주무국장이었는데 네. 갔다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당시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 이렇게 막 회식하고 그때 정말 분위기가 좋았던 네. 그 기억이 나요. 아, 그 그래요. 박수현 의원님 형님이 이거 밤. 아, 그래요? 네, 오. 농사하세요. 밤 선물을 늘 네, 주셨어요. 저도 거기서 한번 네. 샀었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 엄청 예. 맛있어요, 공주밤. 밤 달아요 진짜. 네. 예, 그 단밤. 천안 논산 고속도로 중간에 가다 보면은 정안 휴게소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거기서 많이 팔아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 직접 공주에서 배송하는 공주밤 만나보시고요. 얼굴이 뽀얘진 거는 디아페 비누를 썼기 때문에. 아, 네. 그래요? 오늘 광고는 오늘 감당해야 됩니다. 마스크팩은 잊어주세요. 농담이고.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 우리는 자랑스런 늦봄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가는 이 땅의 주인들, 즐겁게 배우고 배워서 남을 주는 늦봄 학교 만만세.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참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 자, 오늘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자 대선 후보 최종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늘 홍. 홍으로 간다? 예, 저는 지표로 보나 뭐로 보나 여전히 윤으로 갈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윤이 좀 이렇게 보여요. 예, 네. 소장님도. 저도. 예, 예. 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바람은 윤이지만 결과는 홍으로 나올 것이다. 아니 그 상대도 합리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 아니 거예요. 근데 그 홍이 지금 조직이 없잖아요. 조직이 조직이 없어요. 없죠. 조직이 없이 어떻게 후보가 됩니까? 그런 혁명이 일어날 국민의힘입니까? 저는 좀 어렵지 이제 않나 싶은데. 그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차악의 선택인 거죠. 네. 지금 그 신주류들은 유승민 쪽에 붙어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의 신주류들은 유승민 쪽에 붙어 있는데 유승민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그나마 차라리 홍이 윤보다 낫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저는. 근데 그 지지층 결집이 고발 사주 때 보니까 확실히 윤으로 확 쏠리더라고요. 국민의힘 지지층 자체가. 그래서 이거 결론적으로는 윤이 되겠다. 그리고 그 아무래도 이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성향이라는 게 고연령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표심을 바꾸질 않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보수층이 봤을 때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데 정말 한번 대차게 싸워줄 수 있는 사람. 요거 홍보다는
윤이 좀 부족한 게 많긴 해도 여기가 아마 신상이다. 이쪽으로는 좀 예. 가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그렇게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왕자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왕자 파면 해프닝이다 이렇게 윤석열 쪽은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큰 문제인지를 한번 박 교수님이 살펴주시겠어요? 그 이제 최순실 박근혜 때문이죠. 아, 최순실 박근혜 이 국정농단 사건에 오방색 한복 입고 등장하고 뭐 중국 가는 것도 이제 최순실 이야기 듣고 갔다 뭐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들이 뭐 점 볼 수 있어요. 사주명리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뭐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옛날에 왕들도 다 봤는데 뭐. 근데 이게 한국 사회는 최근에 이 흔히 하는 최순실 박근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흔히 하는 이 무속적인 이런 부분들이 공적인 영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 뭐라고 합니까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도 또 혹시나 이 점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라는 이제 네.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이 개연성이 있는 게 김건희 씨의 논문이 그 뭐죠 운세에 관한 운세, 맞아요. 연구입니다. 운세에 네. 관한 연구 그리고 또 뭐 사설 정보지에 나온 이야기라서 뭐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게 된 것도 뭐 도사가 속였을 게 좋다 이런 설도 돌아다니고요. 네. 그리고 아마 홍준표 의원도 그런 거 비판했을걸요. 어디 언론사 사주 만나러 갈 때 도사를 데리고 갔다더라. 석현이 형. 네. 예. 그런 소문이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저기 김건희 논문도 그러하고 네. 네. 또 뭐가 있었죠? 뭐 지금 또 저기 김종인 위원장 만날 때도 그렇지. 역술인 동행했다. 예, 맞아요. 예. 이런 걸 항상 보면은 역술인을 대동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몹쓸 짓을 많이 하는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이 점술가 그렇죠. 이런 저 주술 예. 여기에 쉽게 동화가 되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뭐 웃겼어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결국에는 네. 이것이 외연 확장이 안 될 것이다. 그렇죠. 이게 박근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이 중도층들이 있어요. 네. 합리적인 보수들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 입장에서 야, 또 저런 대통령이 나오면 어떡해라는 이런 두려움을 안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좀 매직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역술에 대한 역술의 의지를 하는 것까지 뭐 그렇게 인정하는데 그 이제 부인이 그랬을 것이다. 부인 말에 굉장히 절대적인 의존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윤석열 후보 하는 걸 여러 가지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점도 상당히 좀 표심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안 좋게. 예, 너무 지나치. 그리고 그 김건희 씨가 네. 그렇게 역술 쪽으로 이렇게 좀 굉장히 뭐랄까 의지를 많이 전문가네요, 하잖아요. 전문가. 네. 전문가요? 예. 아니 그거에 관한 박사 논문 썼으면 전문가지. 그치. 그렇지. 네. 아니 이제 진짜 빤스를 여자 빤스를 입었을까요? 그것까지는. 그 어디 나오나요? 그게? 아니 그 얘기를 저기 홍준표 후보가 했었나요? 예.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야이 그 근데 정도 너무 같으면 참 심약한 그런 모습이 진짜 좀 아니 우리가 영향을 이제 줄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박근혜, 최순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 네. 뭐 이렇게 손바닥 뭐 이런 네. 식의 그런 상상이 되니까 불안하죠. 그래요. 이 왕자 파문은 아마 굉장히 윤석열로 하여금 지금이 아니라 무차번이 이슈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결국 이제 아마 중도층들한테는 굉장히 큰 실망감을 줬을 겁니다. 입만 열면 지금 또 그 막말을 해대요. 네. 뭐 위장당원 얘기까지 지금 네. 나오고 있는데 정치를 모르니까 이제 떠드는 수준인데 위장당원 발언은 어떻게 지금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경선 레이스에서. 경선에서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그 위장당원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투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내 주도권 싸움인가 이 발언한 것 자체가 네. 이게 지금 최근에 가입된 당원들은 다 이준석 당대표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젊은 층이 많은데 여기다 대고 이거를 위장당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너의 영향력은 선거에선 없다. 이런 식의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준석한테 디스할 목적? 약간 그 처음에 입당할 때도 그랬잖아요. 당대표 없을 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이제 선거 이후에 당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게 좀 담겨 있는 발언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원래 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한 30만 명 조금 됐어요. 그쵸. 그 정도 됐는데 네. 최근에 한 20만 3,4만 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새로 들어온 당원들이. 그럼 뭐예요?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당원 숫자예요. 그렇지. 그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발언인 거죠. 이게 지난번에 있었던 역선택 이야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그렇죠.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그렇죠.
디스하기 위해서 그렇죠. 말하자면은 민주당 지지 성향 가진 사람들이 대거 예. 들어왔다 이렇게 그래서 보는 이제 건가요? 국민의힘의 그 정권 교체를 이룰 만한 후보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공작을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다. 근데 정말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선택이라면 윤석열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환영할 일 아닙니까? 누가 저기 황교안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황교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국민의힘을 굉장히 지금도 합리적인 집단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내부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탄핵과 분당 과정에서 정치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이 떠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엘리트들이 많이 떠나간 상황이고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라는 그 이 심정들, 특히 이제 지난번에 대선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치렀던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후보가 했던 존행들, 독선들, 그리고 당이라는 공조직에 대한 철저한 무시,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서 당을 운영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해요. 그런 상황이고 윤석열 역시 믿을 수 없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나마 신뢰하는 유승민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결국에 가서는 선거를 포기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아, 선거 포기. 2017년이 사실은 이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선거를 포기한 상황이었거든요. 하하. 네.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내 이제 많은 그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는 지방선거에서 이 대선 후보 그리고 대선을 만약에 졌을 때 이제 그 이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여기서의 그 영향력 가장 컨트롤하기 쉬운 사람 쪽으로 몰려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우면 오히려 그 사람을 배제할 수도 있거든요. 당원들이. 자, 그 얘기는 어떤 맥락입니까? 저 지방선거에서 만약 대선에서 진다면 대선에서 지방선거는 당연히 대선에서 이긴 쪽이 싹쓸이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통상의 그 그렇죠. 인식인데.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지면은 그 공천권에 대해서 대선 후보가 계속 그걸 행사하려고 하면은 내 분란이 커지죠.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윤석열,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윤석열이 됐단 말이에요. 네. 대선에서 졌습니다. 그럼 윤석열이 당을 장악해서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마 불가능해지죠. 윤석열의 어려워요. 실력이라든가 그렇죠. 윤석열의 네. 이 정통성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대선을 지더라도 윤석열은 혼자 그냥 떨어져 나가는 흐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면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전횡이 혹시나 일어나지 않을까, 독선이 그렇죠, 일어나지 그렇죠. 않을까. 그리고 왜냐하면은 네. 이 사람들은 지더라도 영남의 광역단체장이라든가 영남의 기초단체장은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게 흔히 말하는 물적 토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적 맞아요. 토대가 됩니다. 자리가 네. 생기잖아요. 네. 사람들도 보낼 수 있고 이런 네. 자리가 생기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 쪽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지금도 끊임없이 대선과 별개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당 혁신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치. 인적 영역에서 혁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제가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민주당에도 저런 좀 괜찮은 애들 좀 왔으면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쓸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젊은 친구들은 지금 상당히 육성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돼서 대선에서 낙선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 이준석은 뭐가 됩니까? 근데 그때 되면 비대위 체제로 갈 거 아니에요. 아, 대선에서 당대표가 지니까. 그렇죠. 지면은 이게 당대표는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그 비대위가 구성이 될 때 예. 홍준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선 후보로 졌어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워낙 네. 당대표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그냥 거기만 떨어져 나가면 이 안에서 뭔가 이게 제어력을 갖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요. 국민의힘 내에서 중도적이고 그다음에 합리적 보수를 지향했던 사람들이 홍준표 후보를 더 공격해요. 원희룡, 그렇죠. 예를 들면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홍준표 후보를 더 공격하거든요. 아, 실제로 우리가 보편적 사고를 보면 더 엉터리는 윤석열 후보잖아요. 그렇죠. 그 홍을 공격하는 이유는 그런 내부 이후의 정치적 당내 세력 관계를 염두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석열이 그래서 만약에 후보가 안 된다, 혹은 뭐 대선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자신을 향한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이야 뭐 대선 후보이기도 한데, 전 그래서 홍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홍준표가 되는 순간 윤석열은 이제 뭐 더 이상 정치적 미래라는 것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또 검찰에게 제대로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공수처로부터도 그렇죠. 제대로 수사를 네. 받게 될 것이고, 이로써 그야말로 이제 검찰 개혁을 저지했던,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등 그 가족을 유린했던 그 역사에 대한 톡톡한 안갚음을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앞섰는데, 근데 객관적으로는 전략적으로는 이제 윤석열이 편하죠. 예, 그래요. 홍준표가 되면 홍준표가 쉬운 상대입니까? 어떠세요? 홍준표는 어려운 상대죠. 일단 TV 토론이 잘 되잖아요. 나름 준비도 많이 했고 또 네. 지난번 대선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상당히 이제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날카로워요. 그런 면으로 보면은. 그래서 쉽지 않은 상대다. 그리고 지금 2030 그 스윙보터들이 홍준표를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 상당히 많이 지지래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상대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민주당은 또 대비해야 합니다. 네. 20대 남성들이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단 말이에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민주 진보 세력의 그 우군처럼 여겨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획기적인 걸 좀 내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주장했던 그 100만 공기업 인턴제라도 네, 좀. 인턴제. 취직 사회 책임제 이런 거 꼭 해야 될 것 좋습니다. 같아요. 예. 네. 청년 안전 고용제 뭐 이 정도 네, 한번 네, 저는 네. 내놔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할 이재명 후보 같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아무튼 혁신적인 방안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2차 컷오프가 곧 있게 되죠? 네, 거기 8일 날.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누가 떨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원희룡이 들어온다고 봤는데 지금 황교안이 당 지지층에서 맞습니다. 막판 뒷심을 발휘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주구장창 선거 부정을 얘기하는데 그게 먹히나 봐요 지금. 오늘도 제가 아침에 그 국민의힘 당사 앞을 지나갔거든요. 네. 거기 선거 부정하는 사람들 와서 시위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 확정 편향은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똥파리들이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부정 봅니다. 경선이다 이런 부정 거 아니에요? 경선이라고. 하여튼 뭐 저기 황교안 후보가 열심히 하셔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4인 중에 한 명으로. 자, 그러면은 유승민 외에 이제 그렇죠. 한 명이 네. 황교안 네. 검사 출신이 3명. 네. 와, 원희룡은 좀 뭐가 되는 겁니까? 원희룡은 아마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선택의 여지가 좀 그래도 있겠더라고요. 뭐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장 모르겠는데 종로라든지 당권에 욕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었거든요. 당대표로. 당권에 욕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럴 수도 들었는데 있겠네요. 그 최소한 컷오프 안으로는 들어와야지. 그렇죠. 또 못하면서 아이 네.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은 일단 윤석열의 그 지지율이 현재 꺾이지 않는 구조 속에서 3명의 검사들이 맞붙게 된다. 그런 2차 컷오프 이후의 상황을 예상해 보는 건데, 저 최재형은 뭐가 되는 겁니까? 최재형의 그 집에 가서 애국가 불러야죠. 정치적 재기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전혀 없죠. 이번에 좀 잠깐의 기간인데 민낯을 너무 많이 네. 보여줬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재형 씨든 윤석열 씨든 낙마하거나 떨어지더라도 국회의원이라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예, 국회의원이라도 하려고 할 겁니다. 정치권에 어렵게 발을 디뎠는데 뭐 네네네. 그냥 뭐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 그리고 것이고. 또 뭐 이제 흔히 하는 표현으로 쓴 돈도 있고 네, 본전 그렇죠. 생각도 나고 예, 그런 부분들도 종로 있고. 이런 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주겠습니까? 홍준표가 공천 안 줄 겁니다. 네.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예. 최재형, 황교안은. 예. 네. 그래요. 근데 황교안의 저력은 대단합니다. 정말 전 다시 봤어요. 저는 네. 그 원인이 목소리라고 봐요. 목소리 착 깔아앉고. 네, 쫙 깔면서 얘기하면 이제. 그래요.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자, 이 또다시 불거진 장모 논란 이것도 좀 사실 들여다봐야 될 텐데 지금 장모건이 2개입니다. 장모가 양평, 네네. 양평에다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네네. 양평 군수한테 도움을 입었다. 양평 군수가 지금은 국회의원 됐고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캠프의 윤석열 캠프에 멤버죠. 있고. 윤석열 캠프의 예. 멤버인데 아니 이거는 정말 너무나 명징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이제- 유동규를 무리하게 이재명 지사한테 엮는 사람들 아니 이거는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내용이 뭔가 하면 원래 LH가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했어요.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했는 땅인데 네. 양평 군수가 임대주택은 싫다. 민간에 주자. 이렇게 했고 그 땅을 이 윤석열 장모가 작업을 한 거죠. 작업이라는 건 이제 지주들 통해서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2014년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해요.
끝내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게 보통 시의회로 제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라와서 연장을 해주고 이렇게 시에 왔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가 아마 그쪽으로 할 겁니다. 그쪽에서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2년을 또 더 늦게까지 이제 해서 완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년 동안은 미인가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됐던 거고 나중에 사후에 이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걸로 했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인가인데 어떻게 공사를 진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희한하네. 이게 무법 상황에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행정 실수일 수도 있는 측면도 예. 있는 게 공무원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현장 확인 안 하고 그냥 놔뒀다. 또 우리는 그냥 계속 공사했다. 뭐 이제 이렇게 백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때는 이미 저 결혼한 사이고 네. 결혼한 사이죠. 우리 결혼한 장모님의 사이죠. 또 결혼한 아파트고 사이죠. 예. 결혼한 사이고 아마 어디서 부장 검사 정도 할 때인가요? 차장 검사 정도 할 때 겁니다 아마. 아 그때는 저기 여주지청장 했었죠. 여주지청장 여주지청장. 그래서 양평 여주 여주지청장은 이제 여주, 이천, 양평을 그렇죠, 그렇죠. 관할 지역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관할 지역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 그러면 당시 양평군수하고 여주시청장 그러니까 밀착 관계가 없을 거라는 것은 이분이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합리적 일이고. 의심이 드네요. 예, 예. 근무했던 곳마다 예. 이런 약간 의심이 가는 일들이 있는 게 지금 수행하는 친구 지난번에 무리가 있어가지고 잘랐다고 했는데 그대로 이제 안 자르고 그대로 쓰고 있다고 또 언론에 났더라고요. 그렇죠. 언론에 났는데 그분의 아버님도 윤석열 총장이 최초에 근무했던 곳에 유지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의심되는 부분들이 이거죠.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이 기소 안 할 수 있는 권리일 때 얼마나 큰 특혜가 되는가라는 이제 그런 의혹들과 지역에 있는 유지들, 토호들, 특히 이제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분들과의 관계를 잘 해놨구나. 참 의심이 가는 부분이죠. 네. 아니 근데 여기는 진짜 이게 부동산 이번에 진짜 이게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권을 다 나눠갔는지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그 장모나 뭐 윤석열 자체도 그렇고 아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대책을 그렇게 막 20몇 번을 내봐야 이게 잡히겠어요 정말로. 그렇지. 네, 예. 이번 기회에 부동산 좀 한번 싹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국토부 장관 한번 하고 싶어요. 네.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네. 그 대규모 신도시 개발, 그다음에 지구 단위 지역성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저는 대규모 주택 짓는 것 자체가 투기의 원상이라고 생각해서 조그마한 그 조합식으로 해서 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조그마한 조합식으로 하고 대신 대규모 주택 단지가 아니더라도 공공에서 여기에 대해서 생활 레소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계속해서 짓는 그렇게 해야지 사실 동네 조그마한 건설 회사라든가 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지. 이건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시행사와 대기업 건설사들만 돈 버는 구조지. 네, 맞습니다. 좀 황당한 논리입니다. 이건 뭐 믿지 마세요. 이야기. 법조인이 다 끼어있다는 게 정말 이번에 확실하게 아 진짜 법조망이 그렇게 두껍고 세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대장동 수사는 뭐 민낯까지 다 드러내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다 드러내고 모자람이 네. 있으면 특검으로 가자 이런 건데. 그렇죠. 그래요. 그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은 개발 이익을 모두 환수한다는 건데 민간 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아 너무 이제 근데 아까도 저도 그 얘기를 부동산 전문 교수님 한문도 교수님이랑 했는데 그걸 너무 세게 가져가면 그게 또 이제 건설사들이 그럼 사업 안 한다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가 아니 있더라고요. 그 개발 이익을 그래도 지금 간단합니다. 예. 지금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는 거잖아요. 시행사 없애버리면 돼요. 아 그래요. 시공사가 갖고 가는 이익은 그대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건설사 이익은. 그러네. 그렇죠. 시행을 누가 하면 되냐면 공공이 다 시행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LH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LH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럼 누가 해요 그러면? LH가 직접 해야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 최근 한 10년 동안 길 가다가 휴먼시 아파트 새로 지은 거 봤어요? 네. 없잖아요. 요새 안 짓죠. 안 지었던 게 뭐냐면 실제로 주택공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주택 안 지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뭐 했느냐. 토지 수용해가지고 땅 상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택지 땅만 분양하고. 팔았죠. 그러네. 그게 뭐 필요가 있었어요. 지금 SH도 있고 GH도 있고 네, 그렇죠. 각 지방 지자체마다 전부 다 개발공사들 다 지금 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주택을 공급할 권한을 아직 중앙에서 안 주고 있거든요. 돈도 그렇죠, 빌려주질 그렇죠. 않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기본 주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시행사는 뭐 아무 득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된단 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행사 역할을 공공기관들이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고 시공은 그냥 공공기관들이 다 못하니까 건설회사 주면 돼요. 그렇지. 도급 건설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끼고 들어와서 하는 구조인데. 근데 왜 그동안 그걸 못했어요? 왜 그 시행사한테 다 맡기고? 그러니까 이익이 더 남아야지 민간이 공급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90%가 이제 민간 공급이에요. 결국은 이게 사업성의 문제가 네. 되니까 은행권들이 투자하느냐 문제 이렇게 그렇죠. 온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죠. 에이, 그러면 저 이런 어떤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고충을 헤아리는 이거 근본적으로 자세가- 토지 공개념을 그 당시에는 그게 위헌이 됐는지 90년대 초반에는 위헌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한국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죠. 땅이 없다는 거예요. 땅이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 국공유지가 개발 독재 시대 때 너무 많이 불화해가지고 지금 대부분이 민간 소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재벌들도 비업무용 토지,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전부 다 우리 돈 좀 있는 사람들 우리 시골에 산 하나 있어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유세를 높이든가 아니면은 아예 소유를 못하게 하는 어떤 획기적인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땅을 공공이 가지고 있어야지 개발을 싸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공영 개발을 확대하지 못한 이유, 또 이런 수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이유는 괜히 그랬다가는 또 사회주의 한다고 비난받을까봐 그렇죠. 이 지사가 그동안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좋다. 뭐 대장동 갖고 시비 걸 거면 좋아. 앞으로는 뭐 정말 사회주의라는 비난 감수하고 밀어붙인다. 또 이런 입장을 얘기했단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 정책 처음 시작할 때 사회주의라고 비판했어요. 그렇죠, 다들. 예. 그래,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라는 것이 그다음에 사회정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사회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던 거고요. 사실은 자본주의를 수정해가는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좀 더 따뜻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낙연 후보는 본인이 이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네. 지금 대장동 사태 같은 상황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자신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동생 두 분이, 이제까지 한 번도 뭐 안 했는데 뭐 이제 시켜주면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동생 또 두 분이 그 토건업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가능할까요, 그게? 네? 그죠 뭐. 동생이 울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지금 감 떨어지길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은 안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아니 해본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지. 그렇죠. 아이고 저기 어제 그 이재명 지사가 서울 네. 공약 발표하면서 자신의 토건과의 투쟁사를 얘기해 주는데, 와 정말 이건 뭐 무슨 한 사람이 서서 연설하는 건데 뭐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네. 뭐냐면은 뭐 대장동 그거를 공영으로 돌리려고 할 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렸을 때 본 적도 없는 친척이 오기도 하고 선생님이 오기도 하고 뭐 고향 친구들이 오기도 하고, 참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물리치고 끝내 이제 공영으로 밀어붙였다가 그렇죠.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성남시 의회에서 가로막는 바람에 또 현실적 여건이 또 뒷받침돼 주지 않아서 결국 민관 공영 개발, 그렇죠. 결국 네. 마귀의 기술과 자금을 받아가지고 결국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죠. 그 사업성이 불투명할 때 네. 돈을 다 땡겼어요. 그렇죠. 다 합쳐서 5,500을 땡겼어요. 근데 그거 갖고 더 못 땡겼다고 국민의힘이 질타하는데, 아니 국민의힘이야말로 그거 다 민간한테 주라고 했던 놈들 아닙니까? 이제 와가지고 왜 5,500억밖에 못 뜯었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 정말 다 대가리를 받게 하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후일담에 지금의 평가하니까 왜 그것밖에 못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당시에 최초로 전국 최초로 하는 상황에서는 그 정도면은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치 환경을 생각하면 이재명 지금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 관철해야 되겠다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을 것 같아요. 거기가 성남이 원래 민주당 텃밭도 아니고 되려고 예측도 못했어요. 된다고 생각도 못했던 지역이고. 16년 만에 민주당이 그렇죠. 시장이 된대요. 네, 거기가. 그렇죠. 예. 비리의 온상이었죠 성남. 네. 저는 참 보면서 또 느낀 게 뭐였냐면은, 야 16년 동안 국민의힘이 집권했다면은 그러면 이 관료들이 뼛속까지 다 국민의힘 그렇죠. 정서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불과 몇 달 만에 이제 자기 조직으로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20년 만인가 그렇죠. 민주당 지사가 됐는데 네. 뭐 관료들의 저항, 뭐 정말 찍소리라도 한번 들어봤습니까? 이제 초반에 경기도에서 가서도 갈등이 있어서 명패다는 문제, 네, 네. 명패 이러면서 맞아요. 성남도 초반에 있었거든요. 네. 결국 뭐냐면은 인사거든요. 신상필벌에 따른 정확한 인사가 공직 사회를 장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참 너무 안타깝게도 이 정부는 좌우의 날개를 할 수 있는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쓰레기들이었으니 이게 참 골치 아픈 상황이 그러게요.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예. 아이고 인사참모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인사참모들의 그 조언을 믿고 그들을 발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예. 네. 그 사람들은 대가리 박아야 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가리를 좀 박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대로 그냥 넘어가실 일이 아니죠. 그래놓고 뭐 또 새로운 정부를 또 창출하기 위해서 기여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나 같으면 정계 은퇴합니다. 이 그렇죠. 인사라는 게 아무리 검증하고 아무리 이게 파헤쳐되고 추천을 받더라도 좋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드 인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코드 인사를 해야 한다. 네, 맞아요. 코드 인사주의자라고 하셨어요. 특혜 인사는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자격 없는 놈들을 막 그냥 요지게 갖다 박는 그런 인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은 대통령의 뜻과 어떤 정신의 철학에 부합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라면은 캐스팅해야죠. 예. 네.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재명 시장 때에 유동규 씨를 갖다 썼는데 뭐 잘못된 인사 아닙니까? 그것도 솔직히 그렇죠. 얘기하자면은. 네, 뭐 결과론적으로 그럴 수도 근데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재명 지사가 워낙 비주류이기 때문에 맞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 확실한 마당에서 얘기하자면은 또 이런 주변의 인재 부족으로 인해서 또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실질적이고 실존적인 답을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또 이제 초선으로 당선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단체장들 많잖아요. 네. 네. 그분들한테 제가 공고드리는 인사 패턴은 이겁니다. 자기 지역 사람 쓰지 마시고요. 그냥 국회나 정당에서 최소한이라도 훈련된 사람 쓰세요.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 그 지방선거에서 이제 도전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좀 더 중앙 정치를 도전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제 검증이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훈련도 그렇죠. 돼 있고 예. 이런 사람들을 많이 등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험이 없는데 열정만 가진 사람을 갖다 쓰는 것도 문제고요. 사고 쳐요. 진짜 예. 사고 치는데 예. 그런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열정만 있는 사람을 갖다 쓰기를. 또 이제 특히 이름 있는 사람들. 네. 제가 그래서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나라를 망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용민 씨 같은 경우도 네. 뭐 아예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는 청구서조차 내밀지 않겠다. 예. 물론 이제 뭐 제가 지지하는 게 김용민이 여러 명이어갖고 어느 김용민. 저 남양주 김용민은 상관없습니다. 용인의 김용민은 안 되고 네. 예, 저는 뭐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아이디어 내는 사람이 사고 많이 치거든요. 그렇지. 결국 뭐냐면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써야 돼요. 네, 그렇죠. 구조와 시스템에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뭐냐면은 구조와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일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후배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네가 창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단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해본 다음에 했으면 그렇지. 좋겠다. 예.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도 그렇잖아요. 취업보다는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짧게라도 한 6개월, 1년이라도 저는 공식적으로 조직이 잘 짜여진 곳에서 일을 해본 다음에 나가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청년 완전 고용제를 주장하는 겁니다. 완전 고용제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 이런 데서 정부 지원이라든가 또는 이 반반으로 지원해서 전부 다 인턴으로 써주자는 거죠. 무조건 다 써주는. 네, 무조건 다 써줘. 그걸 제가 예산 뽑아보니까 1년에 한 7조, 8조 정도 들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됩니까? 최저임금을 주니까. 청년을 전원 고용한다. 그래서 썼는데 이 친구 괜찮다. 그럼 발탁하는 거죠. 그럼 발탁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나가더라도 네. 구조와 시스템에서 공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친구가 민간에 나가서 개인 자영업자가 되고 개인 사업을 그렇지. 하니까 훨씬 더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지 그렇죠. 않겠느냐. 네. 뭐 그런 생각인 거죠. 우리 박진영 교수님 보면은 이런 분이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가야 된다. 아이디어가 많아서 안 돼. 아니 근데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뭐 유명한 사람들을 두고 저 사람이 뭐 경제부총리를 해야 한다. 저 사람이 뭐 KBS 사장을 해야 된다. 저 사람이 국정원장이 돼야 한다. 뭐 저까지도 그래서 이름이 거명되기도 했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커뮤니티 상에서만.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를 보면서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아주 훌륭한 분이니까 국무총리 어떻겠냐.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뭐 추미애 그분이 그 어마어마한 분이 뭐 무슨 국무총리 하고 싶어서 지금 그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대표까지 한 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 그쵸, 그리고 완벽한 이재명의 사람들 그러면서 아울러 이재명 정부에 누를 끼칠 일이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저는 높은 차원만이고 실제 실무 차원에서 경험이 축적된 이재명 후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는 계속 써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새 정부에서는 근데 또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훌륭한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 개인, 그렇죠. 비도덕적 사회 이런 책제목이 있듯이 이 리더가 확실하게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좀 그 도덕적 개인도 비도덕적 구조에 비도덕화된 그런 구조 속에서 타락하게 돼 있다라는 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리더가 총대를 메고 야 가자 내가 책임진다 뒷일은 내가 다 담당한다 그러니까 가자 이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또 다시 한번 또 상기해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세속적 도덕성. 세속적 도덕성. 일을 하면서 유능함이 갖춰진 세속적 도덕성이 중요하지. 예전에 그 DJ 김대중 대통령께서 상인적 그쵸. 네, 맞습니다. 예. 상인적 감각이라고 그랬는데 상인적 감각. 세속적 예. 도덕성을 학자적- 요구해야지 네. 정치인한테 네. 흔히 하는 뭐 이 종교적이거나 또 윤리주의자적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상인적 현실 감각. 현실 감각. 예. 예, 그렇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 네. 그렇죠. 예. 자, 그런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쪽은 뭐가 됩니까? 예? 무속적 무속적 현실 인식 그리고 독재적 자,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은 우리 이은영 소장님은 한 58% 네. 누적 득표율. 네.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넘어가는 거죠. 앞서가는 거네요. 그리고 저 박진영 교수님은 57%. 57%. 알겠습니다. 저도 얘기해야 됩니까? 네, 하셔야죠. 아, 저는 59% 하겠습니다. 네, 59%. 예. 이거 저기 저녁 얘기합시다. 저녁 내기 그렇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프로그램이 정치 생쇼, 정치 생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은영 소장님하고는 이제 또 한 일주일 뒤에 또 뵙게 되겠네요.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정말 늘 곁에서 뵙고 싶은 분인데 예. 일주일 후를 기약하고요. 우리 박진영 교수님도 일주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